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동 미리탐구에서 수리노수를 가르치고 오늘 이제 설명 겸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는 메인 타겟은 중상위권 연대, 고대 플러스 해가지고 영희식, 서성한, 중경식, 건동호까지 이렇게 메인으로 하고요. 혹시나 그 이상 뭐 다른 외적 약술형이라든지 그런 게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올해 입별 성적이랑 누적 성적 그 다음에 실적이랑 그 다음에 뭐 2027학년도에 좀 주요 변경된 학교들 좀 짚고 논술 또 짚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우선 제 프로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트레이너를 하는데 아무래도 수리 논술을 구를 시키면 사고를 되게 중요하거든요. 깊이 있는 사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좀 트레이너처럼 생겼잖아요. 꽤나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운동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밖에서도 좀 트레이너 아니냐라는 소리도 가끔 듣긴 합니다. 오늘 올해 2026학년도 실적입니다. 이제 확인된 친구들이 이 정도인데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받으면 안 받는 친구들 꽤나 많아요. 물론 합격한 친구도 있고 불합격한 친구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올해는 이 정도로 성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생이 이 정도 된다. 고려대 1명, 성균관대 3명, 뭐 중앙대 3명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다 합격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누적 역시로 애들이 합격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요새는 그 모집단이 즉 과도 이제 공개를 하면 좀 이제 적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아예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뭐 모집단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쭉 누적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되냐 좀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총 합치면 157명인데 보시면 연세대 5명부터 좀 주요 학교들 저렇게 되고 생각보다 제가 성균관대를 많이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앙대도 좀 많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있고 중간에 뭐 약대들도 있으면 약술형 논술 학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요 정도로 성적을 그 입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제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 봤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리논술을 꼭 시각을 해야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 하고 싶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등급입니다. 네, 논술을 합격한 자연계 논술을 합격한 친구들의 수능 등급이에요. 놀라죠? 8등급 있습니다. 네, 이게 따끈따끈한 올해입니다. 올해 성적이에요. 나머지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이때까지 좀 한 친구들인데 여긴 7도 있고요. 이 친구는 군대 갔습니다. 원래 오늘 저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간다면 갑자기 잡혀가지고 못 만나겠는데 군대가 제 조교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친구들 어디를 갔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8278 경희대 기공학을 갔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세 친구들은 한양대를 갔죠. 네, 조교 13584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한양대를 갔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 한양대가 최저가 없을 때예요.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최저가 있을 때 갔고 없을 때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7등급이 제가 물어봤어요. 국어 7등급 어떻게 했냐? 풀었대요. 찍은 게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풀었대요. 이 친구는 원래라고 하면은 내신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신을 쓰자고 하더니 수학을 제외하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수리논술을 준비하게 됐는데 진짜 이 친구는 딱 요거 2개만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희대 기공학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수능 성적이 안 좋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수능 성적,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위에 학교로 가기 힘들겠다라고 하면은 이 순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연세대를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성적이에요. 실제로 여기를 제외하고 이쪽을 가지고 연세대를 쓰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걸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수리 논술을 준비해가지고 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우리 내신도 안 좋고 수능이 불안하니까 그걸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제 내후년 28학년도에 입시가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 끝내면은 올해가
그냥 27학년도로 합시다. 27학년도에 끝내지 않고 만약에 재수를 생각한다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메리트가 전혀 없거든요. 특히 탐구 쪽 같은 경우는 원래는 두 개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해버리니까 재수에 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신도 또 이 정시도 내시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도 하고 교과 반영하게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후배들은 학점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크게 힘들 거예요. 불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논술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건국 합격한 친구의 합격 수기인데, 이 친구가 재수였어요. 재수 때 무조건 정시로 갈 생각을 재수를 했는데, 부모님도 이제 정시로만 준비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좀 판단을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아니 우리 논술을 준비해보자 해서 논술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시험 수능 성적이 꽤나 망했습니다. 네, 어차피 최저는 맞추긴 했는데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논술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죠. 학년들이죠. 한 거예요. 이게 재수를 하게 된다면 진짜 큰일 나는 때문에 마지막 보루로 무조건 논술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좀 이제 왜 논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연세대, 그다음에 우리 중앙대, 중앙대 주요 학교의 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27학년대 모집인데 좀 조정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뽑던 것보다, 왜냐하면 작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학과들 몇 개 확인해 보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 명, 두 명이 좀 차이가 좀 하겠는데 그는 아니고요. 응용통계학과가 신설됐는데, 사실 응용통계학과는 원래라고 하면 인문 쪽이었는데 연대는 인문 쪽에 있어요. 근데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과 자연계 쪽에 있는데 인문계였는데, 이제 이거를 논술로 뽑을 때 통합계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연계를 시험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익과는 폐지가 됐고요. 과학논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몇 년 전에 과학논술을 했다가 폐지를 하고 다시 시행을 하는 건데, 그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 원래 그 이전에 연세대는 과학논술을 했을 때 물원물투, 뭐 환호화투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과목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과학으로 하게 됩니다. 즉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걸 가지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긴 하되 크게 어렵진 않다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좀 강화됐어요. 의회 같은 경우는 원래 국수형 탐에서 탐구 2개 평균을 해가지고 3했는데 4보로 바꿔버려서 사실상 의회과 중에서 가장 높은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전에 중앙대가 있긴 했는데 중앙대는 그래도 영어로 2등급 1등급을 쳐줬는데 같은 사하보라도 그게 사실상 사하보가 아니라 사합 6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균관대가 다이렉트로 그냥 사하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졌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 의회보다는 자연계니까, 자연은 뭐가 됐냐면 원래 이전에는 최저를 맞출 때 3합 5대 또는 6을 맞추는데 탐구 2개를 넣어도 사실 없었어요. 내가 탐구가 너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탐구 2개 넣고 뭐 국정주에 하나 넣어가지고 뭐 사탐 2개에다가 수학, 아니 사탐 2개에다 영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저를 맞춰서 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탐구 2개를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과탐을 비교를 해가지고 둘 중에 평균 냈을 때 등급이 높거나 아니면 과탐 하나만 생각했을 때 등급이 높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3합 5 또는 6을 맞춰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탐을 선택을 했다. 사탐을 선택하고 사탐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면은 2개 다 신경 써야 돼요. 탐구를 2개 다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탐만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탐구를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언어형 수리형 유지라는 건 뭐냐면 변경사항이긴 한데 이게 작년에 변경됐고, 정확히는 올해 변경이 된 거죠. 올해 변경이 됐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라고 하면은 우리 자연계열 쪽은 우리 수리논술만 시험 봤고, 그다음 위쪽에 있는 인문계열 쪽은 당연히 인문논술을 시험 봤는데 얘는 학사 통합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인문논술을 통해 가지고 요 정도를 합격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수리형을 통해서, 즉 수학, 수리논술을 통해 가지고 인문계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결국 그거죠. 우리가 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수학의 등급을 맞출 수가 있어요. 등급을 맞출 수가 있는데 최저를 맞출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논술 쓰는 거 수학 문제 좀 어렵게
급한 수학을 푸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문 논술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합격한 친구가 어떻게 합격했냐면 반대인데 글로벌 경제학과로 합격했어요. 수리형으로. 이런 식으로 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27학년도에 가장 핫한 학교죠. 중앙대가. 원래라고 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수시는 뭐 학종 하나 쓰고 뭐 교과 쓰고 그다음에 뭐 논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논술은 각 학교마다 무조건 하나밖에 못 씁니다. 논술로 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두 개 쓸 게 이게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창의형을 신설하면서 일반형하고 창의형을 두 개 다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논술을 두 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메리트가 크고 또 얘가 재수생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현역만 가능합니다. 그럼 현은 이제 예비 고3이죠. 예비 고3만 가능해요. 난 뭐 2학년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하다는 건데 뭐 이게 조기 졸업이라는 거겠죠. 가능하긴 하는데 아무튼 재수생 필요 없고 외국에서 오는 애도 필요 없고 무조건 현역만 대상으로 하겠다. 심지어 최저까지 없습니다. 최저까지 없습니다. 순수하게 논술 실력으로만 뽑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과들도 있는데 요 정도 인원을 가지고 이제 창의형으로 뽑겠다라는 건데 특이하게 여기 있죠. 약학부랑 의학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진짜 우리 아이가 수학만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다른 건 다 안 되는 그 친구 있어요. 다른 건 진짜 안 되는데 수학만 좀 진짜 잘한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해서 약대 의학을 노릴 수도 있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비추합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 보통 요거는 이쪽을 노리는 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일반형하고 창의형이 따로 중복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시간이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라고 하면은 그 중앙대가 하루에 이제 하루 동안 시험을 다 보긴 하는데 오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런 내년에 나오긴 해봐야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시험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창의형만 따로 시험을 보는 거고 실제로 최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학과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시험이 마냥 무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 상위권 있잖아요. 상위권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중앙대, 경희대 밑으로 쓰지 않으려고 해요. 논술을 많이 쓴다고 했을 때 6논술을 만약 6논술을 같이 쓴다고 했을 때 인원 그 학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대부분 쓸 겁니다. 공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반영을 좀 이제 볼게요.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변경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신 반영,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시험 범위 어떻게 될 거냐 좀 해보겠습니다. 내신 반영은 보다시피 내신이 최대 2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거의 다 내신 반영 거의 없다시피 해요. 논술 100%고요. 뭐 10% 아니면 20%라고 하는데 예전까지는 40%도 있긴 했는데 내신 반영 40%도 있긴 했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내신 반영을 거의 안 본다시피 하고 사실상 20%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까지가 나눠지잖아요. 내신 등급이. 네, 차등적으로 점수가 소폭씩 감소를 하는데 5등급 내지 6등급까지는 거의 신경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소폭 감소를 해요. 등급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네, 6, 7, 8, 9등급에서만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내신 반영. 수능 최저는 우선 좀 나눠보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 4, 8인 경우 우선 대표적인 연세대랑 서울 10대가 수능 최저 없고요. 중앙대 창의형 이번에 생기면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4, 8이죠. 다양계열 중에서 가장 맞추기 힘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 과목을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중에 4, 8을 맞춘다면 이거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2등급 나와야 되는데 좀 많이 힘든 편입니다. 네, 보통 이제 논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이쪽 삼합 라인이에요. 삼합 4, 5, 6, 7. 보통 삼합 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강대, 서성한, 중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건대 이제 수의학과까지 해가지고 서성한 중이 삼합 4에서 삼합 10 이쪽 라인이긴 한데 서강대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좀 편한 편이에요. 3이니까. 삼합 6을 맞출 수 있냐 없냐 이게 한 끗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중앙대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삼합 6인데 영어 2등급을 1, 2등급 1등으로 간주해 주니까 사실상 삼합 7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맞출 때 탐구 2개를 평균 내거나
아니면 과학 하나랑 비교를 해서 상위 등급으로 이제 최저에 반영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다양계 언어형 있죠. 우리가 다양계 학과 중에서도 인문논술을 뽑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5명 내지 막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쪽으로 다양계 학과인데 내가 인문논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학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조건, 물론 인문논술 뽑긴 하는데 그래도 너네 수학적인 능력을 좀 평가할 거다라는 게 이제 최저에서 수능 등급을 수학은 무조건 반드시 포함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2야 보통 이제 3합 6 그쪽을 못 맞추면 내려갑니다. 어디? 경희, 건동, 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같은 경우 이제 2합으로 내려갑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 4합 2평, 여기가 좀 평균을 내야 되니까 좀 힘듭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2합인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또는 과탐이 무조건 한계 이상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때는 홍익대는 좀 변했습니다. 원래로 가면 이전에 3합 8이었어요. 올해까지만 3합 8이었는데 27학년도부터는 2합으로 돼서 아이들이 좀 이제는 널널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홍익대는 수능 전에 보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다들 지원을 많이 하는 경쟁률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근데 잘 푸는 친구들도 이거 은근히 그 한 과목 더 신경 쓰는 그 3합 8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이해 보니까 좀만 신경 쓰면 금방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최저였고 시험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한눈에 보입니다. 우선은 소리논술을 본다 했을 때 성균관대 연세대를 제외하고, 사실상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시험 범위가 미적하고 기하학통 다 나옵니다. 소리논술에서. 그런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 이번에 과학논술이 붙었으니 그래 따로 빠지는 거고요. 성균관대는 수원수투입니다. 보통 수원수투를 보는 학교들이 약술형이긴 한데 성균관대는 아니에요. 논술형이에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수투만 보고 성균관대 지원해볼까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보면은 사실 성균관대 제외한다 했을 때 그냥 시험 범위는 그냥 미적기하 확통 뭐 이거 박아놓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라도 좀 일찍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 사실 이 논술 활용 전략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원서 쓸 때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미리 를 해보면 만약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7학년도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가 좀 이제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연세대, 우리 아이가 만약 과학탐구에 좀 소질이 있다고 하면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상위권 정시생들 입장에서는 가고 싶긴 한데 가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쓴다라고 해봤을 때 그래도 이전에 수학만 신경 쓰면 됐었는데 이제는 과학논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리 고1 통합과학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신경 안 쓸 준비한다고 했을 때 시간 낭비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오히려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연과고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연과고 애들이 들어간 다음에 대부분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갑니다. 어디? 설카포로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과고 애들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과학논술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긴 한데 어차피 이 친구들은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우리 애가 과학논술 과학탐구를 좀 잘하는 편이다. 그럼 과학논술에 이제 좀 소질이 있다는 거니까 연세대를 준비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과목 평균보다 과탐 한 과목씩 신경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잘한 거 하나만 딱 신경 써서 나머지는 뭐 국수형에 신경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탐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평균 2개 신경 써 평균 되는 것보다 그냥 과탐을 받고 갈 수 있다. 동국대 같은 경우도 보통 동국대를 준비한 친구들은 수리 수학 등급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를 맞춘다고 했을 때 과탐으로 하나 받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과탐을 준비한 친구들은 굳이 막 휘둘려가지고 사탐으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죠. 수학은 자신 있어요. 근데 수능이 애매한 애들 있죠.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등급이 들쭉날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연세대, 서울시립대, 아닌데 중앙대 창의형으로 최저 없는 대학을 적극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수학이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등급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아이가 최저는 맞출 수 있어요. 뭐 봤더니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이 수학 문제 푸는 게 은근히 자신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논술에 이제 수능 등급이 높다고 해서 수리 논술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풀러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렵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형을 쓰거나
아니면 건국대 KU 자유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수원수투만 나오고 기하학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문논술을 같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인문논술을 준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략은 다양하고 그냥 간단한 예시 몇 개만 좀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통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은 아니면 학생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걸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6월 모의고사 이후 준비해도 괜찮다는데 좀 많이 하는 겁니다. 학생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래요. 보통 7월에 하면 된다. 아니 심하면 수능 후에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상위권을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상위권을 가고 싶어요. 미적 기하학통이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몇 번에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긴 한데 시험 범위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7월부터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커리큘럼이 다 미적 기하학통 기본 개념이 6월에서 5월, 6월에 다 끝나요. 웬만한 학원들이 다 그럴 겁니다. 물론 이제 특강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7월에 그래 논술을 해. 그런데 또 이제 구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다시 기하랑 확통 기념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힘들어요. 벅찹니다. 그래서 그 전에 1월부터 해가지고 끝내놓는 게 좋습니다. 1월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야 되고 문제 난이도 어려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원서 지원 상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월부터 하긴 하는데 우리 당장에 9월 초에 써야 되는 거예요.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2달 동안 데이터 쌓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논술이라는 거는 학교마다 전형이 다 다릅니다. 전형이라보다는 이제 스타일이 다 달라요. 유형이라 하면 좀 그렇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거의 기하학통 안 나옵니다. 미적만 나오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막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 연습하기에는 사실 2달 동안 좀 살짝 부족한 게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되고 주제에 맞는 문제들을 접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찍부터 준비하게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원서 접수할 때도 학생한테 충분히 맞춤형으로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권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준비한다는 것보다 될 수가 없습니다. 기하학통이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올해나 이제 시험이 이제 보기만 했지 아예 나온 건 아니라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요 학교들을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44%가 기하학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 4문제 중 2문제가 나왔고요. 서강대는 39%. 연세대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올해가 3문제가 배점이 66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3문제가 66점으로 기하학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는 항상 1번 문제가 확률과 통계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기하 문제입니다. 사실상 절반 이상이 중앙대 기하학통이고요. 상대도 마찬가지고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여대는 좀 특이하긴 한데 최근 3년 동안은 5%만 나오긴 했지만 작년에 갑자기 기하를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하랑 확통 출제비율이 되게 높아요. 거의 40%입니다. 10%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면 기하학통 안 풀고 미적분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미적분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요. 요새 아이들은 수원수투만 거의 몰두하다 보니까 실제 미적분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기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통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6월이 아니라 우리는 좀 일찍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빨리 이걸 잡아야 되니까 개념을. 그래서 배운대요. 네, 해봤는데 절대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더라고 애들이. 대부분 절대평가로 대충 하다 보니까. 자, 내신이 안 좋은데 괜찮나요? 아까 보셨다시피 내신 비율이 낮은 학교가 다수입니다. 논술 100%가 대부분 학교고요. 픽해봐야 10%, 20%예요. 그 다음에 5등까지는 점수가 소폭 감소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앙대예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0점 만점에서 9등급 8점까지 하는데 여기까지는 0.08씩 감소를 해요. 소폭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넘어갈 때 이제 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 학교들이 5에 6등급, 7등급 여기까지는 소폭 감소하다 그 다음부터 감소폭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6등, 7, 8, 9등급이 어떡하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어차피 논술을 써야 되고 그때는 이제 좀 최대한 내신 비중이 적은 학교를 위주로 써야 되긴 하는 그러니까 이 소폭은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고 그거 신경 쓰니 그냥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로 이미 거의 커버가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내신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다음에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원서 접수할 때 보면 막 경쟁률 다 뜨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발표되는 실질 경쟁률이 중요하고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데 학점과 비슷한 수준이요. 그다음 대충 13에서 15%그 어디인가 그 정도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고려대예요. 고려대 작년에 발표한 건데 처음에 경쟁률이 요 정도 였어요. 그런데 깎고 까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9대 1, 10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고려대에서 이 발표한 실질 경쟁률은 그게 있어요. 그 꽈락을 다 없애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 안 된 친구들 있잖아요. 100점 내는 친구들. 답안지를 냈는데 의미가 없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일단 고려를 해봤을 때 요 정도까지 깎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개는 우리 경희대예요. 경희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 경쟁률이 했을 때 요 정도 나오는 과도 있고요. 요 정도가 나오는 과들이 있어요. 보시면 대부분 10몇 대 1이에요. 네? 좀 높은 학과들은 시목영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서울에 있는 거거든요. 캠퍼스가. 그 공대 쪽은 자연계열 공대 자연계열은 요 몇 개 빼고는 다 용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서울에 있고 싶어 하고 영향이면 그렇게 이과 계열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제외한다고 하면 대부분 약간 10몇 %예요. 실질 경쟁률이. 그다음에 여기 경희대에서 발표한 이거는 앞에 고대랑 다르게 고대는 꽈락을 발표를 했지. 꽈락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는 준비 안 된 친구들도 없앤 상태에서 9대 1이 나왔는데 여기는 준비 안 된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체로 따지면 거의 15대 1 정도예요. 그래서 논술 경쟁률이 그리 높진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0점을 맞아야 하나요? 우리 1등급 수능으로 생각하면 1등급 막 이래야 되니까 막 90점, 80점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논술 시험 상대적이에요. 그냥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든 닫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뭐 2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50점을 맞아도 20등 안에 들어가면 그냥 합격인 거예요. 예전에 연세대가 발표를 한 게 있었는데 자연계를 커트라인이 30몇 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맞을 필요 없고 100점 맞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예를 들면 내 점수 너무 낮지 않나. 평소에 연습할 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분 점수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애들한테 말해요. 아이들이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1번 문제에 너무 몰입을 해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조금씩 해서 부분 점수를 따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봅시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배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부분 점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만 맞춰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답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점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0점 맞을 필요 없이 풀이 과정을 최대한 많이 써주고 그다음 점수를 따간다,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을 내긴 했는데 중간에 논리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풀이가 썼는데 이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애들한테 증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증명해서 시간 낭비하느니 그냥 요거 점수 좀 감점되고 다른 문제 푸는 게 더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식이니까 좀 부분 점수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100점까지 막 노릴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실제 숭실대 합격한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대놓고 말했죠. 만점을 받으려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감점을 받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적을 수 있는 풀이, 물론 이제 좀 의미 있는 풀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벽한 풀이를 못 써서 아예 넘기는 것보다 감점 받더라도 그러니까 써놓고 내가 이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우선 써놓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수생, 연거강생 유리하지 않나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N수생 같은 거 보겠습니다. 뭐 다른 학교 다 똑같은데 고려대가 발표를 한 건데 지원 같은 경우는 재수가 많긴 했는데 실제로 합격한 걸 봤을 때는 졸업 예정자 재수생들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졸업 예정자가 좀 더 많기도 하고요. 뭐 정시 쪽에서는 우리가 N수생이 좀 유리하게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과고는 연세대만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연세대 같은 거 보시면 최초 합격할 때는 당연히 영재고 과학고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 친구에 다 빠져나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카이스트, 포공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남은 건 딱 등록하는 정도는 딱 요 정도입니다. 딱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냥 현역들하고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 여기가 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프리랜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합격자들 볼게요. 경희대 합격한 친구가 이랬어요. 집에서 매일 30분 정도의 복습이 전부였습니다.
것도 매일 30분 정도만 하면 된다. 제가 누구든지 말해요. 야, 집 가서 한 문제만 풀어봐라. 그러면 일주일에 7문제 푸는 거고, 우리 어차피 수리논술은 많은 문제 푸는 우리 시험도 아닌데 하루에 한 문제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30분이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또는 이 정도. 이 친구는 두 삽에 15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일주일 동안 1시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인데 대놓고 써놨죠. 수능 준비 사실 중정도의 긴 시간은 아니었다. 부담 없이 공부하면 되는, 꾸준히 하면 되는 겁니다. 양치기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겨울부터 준비한다고 하면은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막 10문제, 20문제 풀어야 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수능을 공부하는 게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데 우리 공부는 집중력 싸움이잖아요. 근데 집중력이 솔직히 말해서 1시간 이상 안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30분 내지 1시간 공부하고 계속 과목을 바꿔가라고 해요. 논술도 딱 30분에서 1시간, 많으면 진짜 1시간 그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수능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수능이 엄청 중요하죠. 이제 그러면은 윈터스쿨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뭐 여기도 막 떨어지는 것 같고 저기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공부는 논술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는. 수능은 이제 좀 더 스킬적인 게 이제 좀 더 추가돼야 되는 건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를 수능 문제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푸는 스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는데 좀만 틀어지면 애들 못 풉니다.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수리 논술은 애초에 깊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한 문제가 좀 풀이 과정이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되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논술처럼 공부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합격한 친구들이 이랬겠죠. 한양대랑 중앙대 합격한 친구가 모의고사 22번, 29번, 20번에 대해서 푸는 빈도가 늘어났으면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 대상이 30번인 것 같거든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생각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가게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하잖아요. 여기 하다가 다른 데로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4등급이었어요. 육모를 봤을 때 4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다 보니까 쉬운 문제, 수능에 있는 문제들이 좀 이제 좀 많이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느껴지고 내가 이때까지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좀 되게 고마운 문제였구나. 이 정도 어렵지 않았구나 해서 좀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서 등급이 어떻게 올랐냐 이 정도의 이야기 들을 정도로 자기는 논술 공부가 되게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능 2등급으로 받고 이제 최저를 맞춰서 중앙대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논술 공부 자체가 수능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적분 범위를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높은데 나왔었다라고 해서 되게 좋았다라는 거,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느끼죠.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수투 준킬러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됐다. 수능하고 논술을 따로 보자고 논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능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된다. 특히 준킬러, 킬러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되게 기를 수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해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제가 많이 하고 싶은 거였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리논술도 이런 프로세스를 갖게 돼요. 근데 저는 포커스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됩니다.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문제 풀어 나갈 거냐. 사실 개념이나 철저한 이해는 웬만하면 이제 다 됩니다. 초반에만 힘들어서 그렇지 육모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아이들이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안 풀려서가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 풀이 전략은 이제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증명법 세 가지랑 그다음 접근법 어떻게 분류를 해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할 거냐, 뭐 논술 문제 구조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시각화, 즉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각 학교별로 스타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특히 분류하고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증명이 자주 나오나요. 그 다음에 구조접근법,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소문항들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게 이화여대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있냐 또. 성균 같은 경우는 분류, 예시, 구조, 특히 구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학별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 합격 수기 중 여기서 연세 스타일 문제를 탐구하면서 좀 합격했다라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경희대 합격인데 자주 나온 문제들을 테마별로 묶어서 이제 수업을 들었더니 도움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수업은 주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노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모의노수를 보는 중간에 첨삭을 하게 되고요. 대면 첨삭을 하게 되고요. 끝나고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제 강의는 이제 모두 그 주제에 맞춰서 하는데 저는 참여 수업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학원을 다녀봤으니까 선생님들이 맨날 설명을 풀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잘 집중도 안 되고요. 근데 저도 과외를 받아봤거든요. 1대1 과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문제는 깊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 던져줍니다. 즉 내가 이제 문제 풀어주기 전에 1분, 짧으면 2분, 그 다음에 길면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좀 문제 풀어봐라. 못 풀겠더라도 이 문제를 이해해보고 그다음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봐라. 이런 문제 이렇게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한 친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서 학생 스스로 고민할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능이랑 달라서 깊게 고민하는 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모의고사 당연히 주제랑 강의된 연결된 실전 문제고요.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적 문제, 예를 들면 연고대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도전적 문제를 던져주고, 중상위권은 응용문제 심화 문제, 즉 주제 강의를 할 때 풀었던 문제에서 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면 좀 더 변형되는 문제를 던져줍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때 우리가 대면 첨삭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모의노트에 적용하면서 고쳐놨고 실전 모의노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됐다라는 말이죠. 해설 강의는 이제 우선 학교별로 풀이 전략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당함수를 되게 정리를 잘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2차 함수를 줬을 때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 아니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는 분류를 되게 좋아하니까 항상 분류할 거를 생각을 해봐라.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림과 그래프도 좀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풀이 전략 주고요. 그다음에 상위권과 중위권을 좀 나눠가지고 상위권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풀이도 주고요. 현실적인 풀이라는 거는 이제 답안이랑 좀 달라요. 답안 같은 경우는 진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해설 답안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해설 답안이 좀 이제 뜬금없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말고 노가다를,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법, 풀이 과정을 준다든지, 창의적인 풀을 던져주고요. 중상위권, 미적반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풀을 던져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인 풀이는 확실히 그죠, 노가다를 띄는 겁니다. 그렇죠? 이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에는 경우의 수가 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창의적인 풀이는 노가다 띄지 말고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만 다 제외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좀 사고를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풀이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적을 때 생략해도 되는 식, 아니면 꼭 써야 되는 평가 요소들 배우면서 어떻게 적어야 점수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시간에 풀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제 풀이 전략을 알려주는 거죠. 성균관대에 대해서. 성균관대 합격했는데 그 성균관대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걸 좀 알려줬습니다. 학생 관리는 우선 1대 대면 첨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매주 나가게 됩니다. 키포인트 과제를 내게 되고요. 복습 영상은 매주 줍니다. 보내주고요. 성적 문자 발송 및 상담은 매주 이루어집니다. 뭐 상담은 어머니가 그냥 부모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항상 약속 잡고 하게 되고요. 성적 문자는 그 한 주가 끝나면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을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원래 클리닉은 하지 않았는데 클리닉이 뭐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기하학통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본 개념 아무리 가르치더라 하더라도 문제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클리닉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대면 첨삭이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대면 첨삭이 중요합니다. 되게 논술을 하기에 있어서 서면 첨삭으로 이제 제공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서면 첨삭은 도움이 물론 될 수도 있긴 한데 극상위권의 친구들은 서면 첨삭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본인이 받고 스스로 계속 확인을 하는데 웬만한 대부분 학생들은 서면 첨삭을 받고 그냥 가방에 넣어서 안 나옵니다. 보통 확인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가방에 수북이 쌓여져 있어요. 네, 절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면 첨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수동적인 학생들도 억지로 제 옆에 앉혀서 저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10분에서 15분
1대1 과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상위권 친구들은 본인 풀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풀었긴 했는데 답이 아니라 이제 해설이랑 좀 달라요. 본인의 접근 방법이. 그러면 이렇게 접근했을 때 과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서면으로 단순히 쓰기에는 좀 이제 한계가 있어요. 불러안고 이렇게 풀면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설명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대감 및 동기부여.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랑 아버지를 되게 싫어해요. 이쯤 되면 싫어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러잖아요. 사실 본인도 잘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을 좀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다 했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정하고 물론 어머니랑 크게 싸운 적 있어요. 뭐 썰이긴 한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를 갈까 연세대를 갈까 되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카이스트를 엄마한테 안 간다 했다가 제가 대판 썼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가기 싫었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아무튼 그놈들은 이제 엄마가 뭐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의외로 학생들을 선생님을 엄청 따라요. 특히 학원 선생님들. 근데 대면 접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매일 1대1로 마주치다 보니까 뭐 저한테 이제 고민도 많이 털고요. 가끔씩 이제 너무 힘들어 우는 친구도 있고 달래줘서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면 첨삭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하게 되는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못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첨삭 전문가 있습니다. 저희 첨삭 선생님 되게 잘하신 분이 있어요. 고대 출신에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첨삭을 했을 때 제가 아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면 첨삭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 친구는 정말 질문을 많이 했어요. 대면 첨삭 때도 많이 하고 끝나고 문자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재질문도 많이 하고요. 항상 대면 첨삭 때 숙제 관련해서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다 해줬죠. 사실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수업 특성상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이제 손들면서 선생님 이거 질문 이러면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네, 대면 첨삭을 하면은 1대1로 둘이서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다. 보고요. 여기는 물론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어떻게 답안 작성할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좀 살짝 부족하거든요. 대면 첨삭을 통해서 문항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학교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따로 좀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꼭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논술 문제 종에서 들고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니까 대면 첨삭이 되게 중요하다. 본인도 말하죠. 가장 중요한 수업의 일부라고.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중에서 원서 지원 상담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사실 너무 깊게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우리 8월 말쯤 되면은 제가 8월 중순부터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는 학생하고 상담을 해요. 학생들의 의견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제 어머니가 뭘 알아 이러시게 나오기면 또 싸우니까 하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부모님하고 2차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이 친구가 중앙대, 뭐 성균관대, 아니 이화여대 이거의 스타일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이제 1월부터 했을 때 충분히 쌓여지는 상태로 지원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서 지원 상담은 제가 직접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을 원래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기하랑 확률화 통계가 이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 학생들이 좀 아무리 준비해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따로 빼가지고 좀 청삭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수업 시간 좀 시간을 약속을 잡아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워크볼 제가 줘요. 허리 풀려고 해도 안 풀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 워크볼 기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제 상반기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돼요. 우선은 수원 스투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랑 확통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미적분 쪽에서 적분을 할 거예요. 이게 원래라고 하면 제가 수원 스투 하고 미적분에 미분하고 미적분에 적분을 하고 그냥 기하 확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학생들이 적분을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3월, 4월에 됐을 때 적분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논술은 적분이 많이 어렵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충분히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6월까지 충분히 적분을 공부할 수 있게 해고, 그래서 마지막에 수리 논술에서 적분을 좀 많이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이게 논술이 뭐 제가 기하학통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중에서도 이제 적분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와요, 논술은. 그러면 미분이 쉽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뒤로 밀어가지고 그때 또 심도 있게 애들이 좀 다듬어졌을 때 하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반기 7월, 9월은 실전 문제 풀이인데 이게 커리큘럼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가장 빨리 시험 보는 학교 보통 연세대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요. 연세대가 언제 시험을 보냐를 따라서 이제 모집 영화를 보고 이제 주차가 나오거든요. 11줄 할 거냐, 12줄 할 거냐, 13줄 할 거냐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디테일하게 이제 써놓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10월에는 프리파이널을 하게 될 거고요. 뭐 가장 일찍 본 학교들 그걸 바탕으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 보통 수능 전에 본 파이널이 그 시험을 본 학교들 이후는 뭐 예를 들면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프리파이널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 11월에는 수능이 끝나고 파이널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시간표 이렇게 돼요. 금, 토, 일 저녁 시간이고요. 다음 주네요. 연고 서상한 중, 경희대, 이화여대 뭐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래서 3등급이에요. 보통 4등급 친구가 가끔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좀 드물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4등급인데 수학에 재능이 있으면 뭐 와도 상관없습니다. 판단을 제가 해보는 거라서요. 나는 이렇게 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오늘 하고 이제 뭐 상담을 1대1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듭니다. 수련소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자별감을 가장 많이 맛보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점수를 봤을 때 7, 80점 이상을 받아왔어요. 아무리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왔죠. 그런데 수리논술을 하게 된다면 40점, 희망이 20점, 30점 맞습니다. 100점 만점에 연습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애들 좌절하고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거고 100점 맞을 필요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끝까지 버텼더니 이제 성균관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는 게 좋다라는 게 좀 하고 싶은 말이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설명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지금 하셔도 되고, 만약 없다고 하면은 1대1로 이제 될 겁니다. 여기 질문이 있으실까요? 한 명 10명 정도라고 하십니다. 10명에서 15명. 15명 넘기게 되면 이제 첨삭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언어형이라는 거는 아예 시험 자체가 인문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균관대만 있는 건데, 네, 여기.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학교들이 논술을 뽑는다고 했을 때 뭐 시립대 같은 게 자연계만 뽑긴 하는데 보통 인문 논술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연 논술이 따로 있잖아요. 자연 논술 이제 수리를 보는 거고, 인문 논술은 우리 글 쓰는 거예요. 대신을 보고 거기서 요구하는 답을 글을 쓰는 건데, 여기 성균관대 언어형이 딱 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언급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거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인문논술을 하지 않아가지고 또 인문논술 따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아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또 나오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발표 분위기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살짝 봤는데. 그래서 범위가 훨씬 넓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게 언어형이 예비 고3이긴 한데 2학년 때부터 준비할 수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인문논술 같은 게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광범위하다.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물론 우리 아이는 연세대만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좀 안 좋은 게, 이게 올해 연세대가 갑자기 약간 변형을 해버렸거든요. 평소에 내는 스타일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만 준비한다고 하면은 이제 패착이 내가 연세대 유형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성균관대에서 낸 문제가 한 2년 후에 이화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보통은 7월까지는 보통 파이널 전까지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웬만한 좋은 문제들은 다 풀어봐요. 학교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주제에 맞게 뭐 이 주제에서는 연대, 고대 뭐 아니면 심하면 이제 광운대 고도 되게 좋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푸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푸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파이널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뭐 있을까요? 네,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입니다. 금토일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네, 금요일 뭐 한다든지 토요일 한다 일요일 한다든지 일주일에 3번 하면 거 이제 애들한테 힘들죠. 논술을 내가 그 정도 신경 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이거는 원래라고 하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봐야죠. 이전에는 그냥 그 과학논술하고 수련논술 따로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험에 100분 동안 니네가 알아서 시간 배분해서 풀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또 모집 영화를 봐야 되기도 하고 모의논술도 봐야 되긴 해요. 발표를 할 거예요. 이제 시험을 변경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안에 알아서 시간 배분해가지고 수학 문제 풀어도 되고 광수 먼저 풀어도 되고 보통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120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20분이었는데 보통 광수 30분 잡고 30분 빨리 풀고 나머지 90분 동안 수학 문제 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연락가 짧게 했거든요. 이건 본인 마음입니다. 내가 광수 빨리 풀고 수학 문제 몰입할 거냐 아니면 수학 먼저 많이 시간 두고 마지막에 광수를 할 거냐라고 하는데 보통은 전자를 선택하죠. 광수 빨리 풀고 수학에 몰두를 하겠죠. 혹시 또 네. 전자예요. 왜냐면 그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련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약간 진짜 좀 정시가 더 많았어요. 비율을 따져보면 정시가 더 많았어요. 또 있을까요? 네. 이게 보통은 6월까지는 생각을 해보죠. 6월까지는 이제 비중을 많이 하죠. 정시 좀 이렇게 6월까지는 아무래도 비중을 그쪽으로 높인 다음에 보고 6월 모의고사 보면 이제 각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9월까지 가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최저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3학 그 있잖아요. 논술을 때 형이실을 이상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3학력을 맞추려고 해요. 애초에 처음부터는 못해도 정시에 생각했을 때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수렴수를 좀 고려했을 때 3학력을 맞춘다고 했을 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된다고 싶으면 그냥 진짜 딱 최저만 맞추자. 3학력 이상을 좀 신경 쓰지 말자. 최저만 맞추자. 이렇게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원소도 쓰는 거죠. 저 친구 같으면 2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 쓸 때는 이제 최저 없는 거랑 2합만 쓸 수 있는 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버리고 시작을 했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렵죠. 연세 같은 경우 어려운데 기립대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만 해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 2년은 많이 쉬워졌어요. 등급이 그 합격자 점수가 좀 높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최저가 없으니까 어려울 거다. 아니면 최저가 높으니까 쉬울 거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도 사합하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처음 시험을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쉬운 편이었는데 올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최저가 있고 없고 최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시험 스코어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게 경향성이 사실 이게 막 스타일은 있는데 학교마다 또 작년에 쉬었으니까 올해 쉬울까 좀 이건 아니긴 한데 참고 사항 정도. 처음에 딱 부르는데 보통 등급 2, 3등급이면 충분합니다. 4등급도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보통 그래서 상위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2, 3등급 정도 상위권은. 물론 4등급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봐야 됩니다. 푸는 걸 보았을 때 너 좀 괜찮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가끔 있습니다.
이제 푸는 그 수능식 푸는 게 너무 싫은 친구들은 안 맞는 친구 그런 게 있긴. 아니요, 없습니다. 레벨 5까지 하면 이제 더 하기 싫죠. 근데 제가 더 하기 싫죠. 물론 이번에 그런 거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논술을 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차피 단계적으로 기초 저는 6월까지는 기초 쌓는 시간이거든요. 논술 문제에 대한 기초를 쌓는 시간이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등급으로 좀 판단하는 편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 일주일에 하루에다 복습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할걸요. 많이 겪어봤는데 애들 진짜 할 시간 없어요. 아니 그쪽은 열 몇 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한 시간이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고 복습 두세 시간 일주일에 두세 시간 그 정도면 충분. 양치기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논술을 양치기로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본인이 한 문제를 진득하게 풀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생각하는 그게 필요한 거라서요. 네, 동일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금요일에 등록을 해놓고 만약에 내가 금요일 빨리 뭐 2주 본 금요일에 안 될 것 같다. 아프다 하면 뭐 토요일에 봐도 되고 일요일에 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시간만 맞으면 왜 있을까요? 네, 먼저 하시고. 예, 우선은 제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 연세대가 가장 어렵고요. 난이도 차이가 중앙대면 중앙대는 좀 많이 쉬운 편이에요. 문제가 왜냐면 중앙대는 계산 위주로 나오거든요. 계산 위주로 많이. 그러니까 막 생각을 곱돌이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들 바탕으로 계산을 짜맞추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랑 좀 달라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너 똑똑하냐 라고 물어보는 느낌.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안 풀어도 직관적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면 좀 그래도 합격하는 편이에요. 좀 그런 것 때문에 합격하는 친구도 많고요.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게 스타일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렵고요. 경희대는 그림 위주 혹은 이제 도형 위주로 나오는 거니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 어느 게 어렵다라고 하기에는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결이 좀 달라요 많이. 그래도 좀 어려운 거나 이제 연세대가 좀 많이 어렵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저한테 이번에 좀 많이 그 작년부터 이제 확통으로 트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올해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논술을 생각하고 상위권 학교를 생각하라고 하면 확통을 트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바탕은 그래도 논술 미적분이고 이게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가 확통이나 기하를 공부해서 논술 시험 보는 거는 좀 가능한데 확통을 선택한 친구가 미적분을 공부해서 논술 시험 해볼 수 있긴 한데 네, 안 됩니다. 이제 미적을 버리고 확통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중경이시, 건동홍 이상이 미적분 기하학통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국순세단, 인대 같은 경우는 약술량이 했는데 미적분 들어가고 실대, 단국대, 세종대는 미적분만 봐요. 네, 확통만 보는 시험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확통을 선택했어. 미적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약술량밖에 안 돼요. 약술량이라 하면 가천대, 뭐 수원수투만 나오는 거.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쉽긴 하겠죠. 네, 근데 그 소스는 우리가 하는 그런 소스가 아니긴 해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수투분이라서 네. 거기 앞에 있는 다함수의 미분, 다함수의 적분은 우리 수투에서 말하는 그 미분 적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이게 수 미분도 이제 좀 연습을 시켜야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 뒤에 미적분이고. 약술령 논술은 보통 약술령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이 3등급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3등급이라고 했으면 나 벌써부터 약술령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약술령은 나중에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4등급까지 고려하는 그런 정도 실력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술령을 준비하는 게 수학 실력 올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맞아요. 그죠? 보통 연습할 때 점수가 많이 낮아요. 많이 낮아요. 말씀다시피 저는 이제 시험을 보면 왜냐하면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애들이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겪고 평소 내가 이때 고2까지 가져왔던 습관들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셨잖아요. 한 30점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시험을 보면은 경희대 같은 건 평균이 70, 80점인 그 학과들도 있고 90점의 학과들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과기대 같은 경우는 90 정도 나오고 보통 이제 시험이 쉬우니까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좀 갭이 크긴 합니다. 그럼 이제 연습은 좀 힘들게 시켜야다는 주의라서 너무 어려우면 좀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다 하시면 국가시면 다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거 좀 다 하시면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예를 들면 학생이 계산이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계산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중앙대 무조건 써라 이런 식으로 나르게 되는 거고 증명 문제를 절대 못 푸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여대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여대학생 같은 경우 절대 쓰지 마라 하죠. 이화여대는 거의 증명 문제 좀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게 식으로 학생 성향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런 친구 있어요. 진득하게 이제 서술을 하는 것보다 직관적인 느낌으로 이제 또 수능에 너무 특화된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직관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거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수능에서 많이 먹히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친구도 연세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쌓이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학교로 잘 푸는 걸 좀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3월 개강반도 아마 이제 가서 하긴 하는데 그럼 이제 앞에 1, 2월을 압축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좀 제가 이 정도는 이제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보통 1, 2월 열심히 그런 식으로 해서 3월 오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니까 굳이 내가 디테일하게 안 가르쳐도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미적분 쪽은 미적분학에서 미적분 쪽은 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편이라서 그래서 보통 그거는 이제 압축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지금에서 이제 윈터스쿨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혹시 또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제 과탐 무조건 응시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사탐 과탐 어떤 거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탐을 그래도 잘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대나 뭐 성균관대 동국대 같은 게 좀 그래도 이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유지하라고 해요. 제가 이제 봤는데 그래도 과탐을 하는 게 괜히 좀 휘둘려서 사탐 옮겼다가 네. 물론 사탐 인원이 너무 많긴 해요 지금 너무 많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과탐 쪽이 좀 이제 인원 때문에 이제 등급받기가 좀 그래도 옛날보다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잘하는 걸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고 투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그럼 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그러지 않아. 없죠. 당연히 부분조사 틀리면 아무래도 좀 처음부터 틀리면 당연히 틀리게 돼요. 아까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처음부터 점수가 이제 그 뭐냐 부분조사를 들고 가잖아요. 처음부터 틀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구술 면접에서는 괜찮아요. 구술 면접에서는 괜찮은데 논술에서는 제가 구술은 틀려도 가서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말로써. 그런데 이제 논술에서는 그게 틀려버리면 열심히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제가 올해 이제 연세대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연세대 올해 합격생이 없었어요. 원래 계속 매년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했을 때 대부분 한 3명, 4명이 잘 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연세대가 50점 넘기면 이제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친구들 다들 50점 넘겼대요. 같이 좀 했더니 답이 맞대요. 아니 다 떨어졌어요. 이게 처음에 아마 틀리면은 본인이 답이 맞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틀리면 이제 싹 날아가게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계산 수가 많은 친구들은 제가 연습할 때 제발 다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가 많다는 거는 물론 성격 급한 것도 있긴 한데 많다는 거는 평소에 계산 연습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저도 계산 실수가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보통 이 아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풀이 과정, 어떻게 내가 접근할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중요하고 뒷부분 계산은 간시예요. 그렇죠? 그럼 저도 그랬어요. 여기까지 풀고 그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겠네 해서 항상 안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친구들 제가 이제 처음부터까지 계산 다 하라고 해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장 가서 계산이 잘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처음부터 틀려버리면 이제 좀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거죠. 정해져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맞지 않았는데 답이 나왔다고 해서 뭐 3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기준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논리 맞으면 다 점수 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게, 이게 교수님 한 분이 사실 이게 뭐 비밀은 아니긴 한데 제 친구의 선배가 교수님 대학 교수님인데 그때 실제로 말했다고 나 채점하러 가서 너무 바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논술 채점해야 된다고 교수님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다 하신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다 못해요. 왜냐면 한 명이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명 같이 또 있을.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중요하긴 한 게 그래도 답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론 답 틀리면 공강과정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답 풀었다고 했을 때 논리가 내가 빠졌는데 이거 고민하지 말고 답 냈으면 그냥 빨리 넘어가라는 이유가 그래도 답 맞으면 대부분 점수가 높은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혹시 한양대 입학처 가면은 한양대는 합격자 답안지를 좀 공개를 하는 편이에요. 몇 개 이제 한데 은근히 글씨가 개차반인 게 많이 보입니다.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예쁜 걸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그래도 글씨를 신경 쓰면 또 이제 풀이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살짝만 예를 들면 숫자 9하고 소문자 영어 A가 좀 많이 헷갈려요. 잘못 쓰면.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라고 하고는 글씨체가 좀 뭐라지 않습니다. 그거 신경 쓰니까 혹시 또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합격률이 매년 20% 정도 나와요. 20%에서 25% 정도예요. 이게 높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 실질 경쟁률이 13에 15잖아요. 역수치해 보면 이게 보통 20%가 나오려면 경쟁률이 5대 1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5대 1 나오면 경쟁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좀 있으시면 그죠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인데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